부유한 남자는 얼어붙었다. 들뜬 표정의 청소부가 거실에 걸린 그림을 가리키며 사장님, 이 아이는 고아원에서 저와 함께 지냈어요. 라고 말한 순간 믿기 힘든 진실이 드러났다. 이 이야기 속에 정말 몰입해 있다면 댓글에 마음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영혼들을 이어주는 이 보이지 않는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목요일 오후의 고요함이 은서의 떨리는 목소리로 갑자기 깨졌습니다. 청소용 걸레를 꽉 쥔 그녀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은 크게 뜨인 채 벽난로 위 액자 속 사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오래된 액자 안에는 한 소년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는 감정에 북받쳐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안다고 자신이 자란 보육원에서 본 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태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서가 작게 중얼거리는 이름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준. 그것은 거의 30년 전에 사라진 자신의 쌍둥이 형제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평범한 가정부가 어떻게 태준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태준이 16살까지 그 보육원에서 살았다고, 그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괴롭힐 때마다 태준이 그녀를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준은 늘 쌍둥이 형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큰 집에서 살았고 아버지가 요리사였다고 말이죠. 태유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액자 속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소년의 눈은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는 자신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표정,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한식당의 유명한 주방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모두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흔하지 않은 재능이었습니다. 은서는 태준의 왼쪽 귀 뒤에 있던 초승달 모양의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태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태준에게는 정말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은서는 또 태준이 그렸던 그림들을 기억해냈습니다. 집 그림, 피아노 그림, 손을 잡고 있는 아이들 그림, 그리고 주방장 모자를 쓴 남자 그림들을 말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태윤의 기억과 일치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동생이 살아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7살 딸 혜운이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이는 집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서는 부드럽게 혜운이를 안심시키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결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혜운이가 방으로 돌아간 후 태유는 은서에게 간청했습니다. 태준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수년간의 침묵과 무관심 속에 감춰져 있던 과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의 손은 떨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태준이 정말 살아있다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은서는 목이 메인 채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래된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5살 때부터 성모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버스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장례식장에서 혼자 울던 기억만은 생생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던 그 추운 겨울날을 은서는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새로운 남자아이가 보육원에 왔습니다. 사회복지사 손을 잡고 들어온 9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차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태준이었습니다. 첫날부터 태준은 이상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울지도 않았고 어른들에게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구석에 앉아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다고, 아버지가 요리사였다고, 큰 집에 살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서류를 더 믿었습니다. 서류에는 태준이 고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없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은 태준에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상 속 가족은 이제 그만 잊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태준의 눈빛이 어두워지는 것을 은서는 보았습니다. 소년의 슬픔이 너무나 깊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은서는 다가갔습니다. 태준이 그린 그림들을 보았습니다. 피아노가 있는 거실, 주방장 모자를 쓴 남자 손을 잡고 웃는 두 남자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은 말이 적었습니다.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힘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아이들이 은서를 괴롭힐 때면 태준이 나섰습니다. 몸집이 작았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벌을 받았습니다. 밥을 못 먹기도 했고 방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은서는 그런 태준을 돌보았습니다. 자신의 빵을 나눠줬고 아플 때 간호해줬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세상에 둘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16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보육원 관리인과 심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은서를 때리려 했고 태준이 막아섰던 것입니다.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형을 찾으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은서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함께 있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형이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나를 찾고 있을 거야. 꼭 찾아낼 거야. 그것이 태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사라졌습니다. 은서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거리를, 병원을, 경찰서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은서는 포기했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 벽난로 위에서 태준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과거가 현재와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윤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은서는 자신을 믿지 않을까 두려워했지만 태윤은 확신했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이 일치했습니다. 태준이 말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슬픔과 상실의 무게가 두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은 가슴이 짓눌리는 듯한 느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은서에게 들려주었습니다. 1년 전 아내 수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태윤은 그날 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연간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혜운이는 사고 현장에 없었지만 엄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이해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 앞에 서서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혜운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밥을 거부했고 방에서 나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학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태윤이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리치료사들이 왔습니다. 1명, 2명, 3명. 하지만 아무도 혜운이의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윤은 자신도 무너지고 있었지만 딸을 위해 버텨야 했습니다. 매일 밤 혜운이 방문 앞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혜운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식당도 집안일도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부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은서가 왔습니다. 처음에 태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소나 요리를 해줄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은서는 혜운이의 방 앞에 작은 종이 쪽지를 놓았습니다. 간단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웃는 토끼 그림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쪽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꽃 그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짧은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윤은 그것이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혜운이의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아이가 종이를 가져갔습니다. 은서는 계속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쪽지를 남겼습니다.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 때로는 예쁜 그림, 때로는 간단한 수수께끼였습니다. 혜운이의 방문은 조금씩 더 넓게 열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혜운이가 문턱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었지만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은서는 복도에서 조용히 빨래를 개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드럽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운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은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혜운이는 주방 문 앞에 섰습니다. 은서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배고프니? 팬케이크 만들까? 혜운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반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태유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은서가 해낸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은서가 해냈습니다. 이튿날 태유는 은서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태준의 마지막 유품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스케치북이 있었습니다. 은서가 스케치북을 펼쳤을 때 숨이 멎었습니다. 그 선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태준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그리던 그 친구가 여전히 거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유는 설명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태준이 사라지기 전에 그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버리지 못하고 간직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잃어버린 아들의 어떤 것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운명의 그날 이야기를 할 때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비극적인 날을 말입니다. 태유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태준과 태유는 4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수지로 소풍을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아 집에 남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어머니가 집에 남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수지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태윤과 태준은 물가에서 조약돌을 던지며 놀았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옛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잠시였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아이들을 보았을 때 태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윤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태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봤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어른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소방관이 왔습니다. 잠수부들이 왔습니다. 몇 시간 동안 찾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조명을 켜고 밤새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물 위에 떠 있는 태준의 작은 모자만 발견했습니다. 태윤은 그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4살이었지만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 어머니가 달려와 울부짖던 모습, 아버지가 젖은 옷을 입은 채 주저앉아 있던 모습을 말입니다. 수색은 석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저수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식적으로 태준은 익사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태윤은 그 상실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손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짊어졌습니다. 왜 형이 동생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몇 분만 더 조심했더라면,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어머니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피아노 교사였던 어머니는 가르치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피아노도 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태준의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슬픔을 잊기 위해 식당을 열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태윤도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요리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태윤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남은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5살이 되던 하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의사들은 우울증 합병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슬픔으로 죽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동안 태윤에게 요리의 모든 비법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태윤은 식당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한식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분을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유는 약속했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하겠다고, 모든 기록을 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태준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은서도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여정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태윤이 문을 열자 그곳에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옛 약혼녀였습니다. 입게는 환한 미소를 띠고 손에는 백합꽃 다발과 유명 베이커리의 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빠, 오래간만이에요. 연화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윤은 당황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연화는 이미 거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윤과 연화는 5년 전 약혼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을 만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태윤은 수진과 사랑에 빠졌고 연화와의 약혼을 파기했습니다. 연화는 그때 분노했습니다. 모욕을 당했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돌아온 걸까요? 연화의 시선이 집안을 훑었습니다. 값비싼 가구들, 명화들,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은서가 나타났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서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연화는 위아래로 은서를 훑어봤습니다. 값싼 옷, 거칠어진 손, 수수한 외모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 가정부시군요. 집이 참 깨끗하네요.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말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은서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물러났습니다. 연화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리를 확인한 것입니다. 연화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았습니다. 디자이너 핸드백을 옆에 두고 다리를 꼬았습니다. 오빠, 많이 보고 싶었어요. 수진 언니 일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장례식에 가지 못해서 미안해요. 해외에 있었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연화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다만 가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혜운이는 어때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연화는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지고 있어. 태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당은 잘 되고 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연화는 슬쩍 재산 상태를 탐색했습니다. 잘 되고 있어. 혹시 새로 만나는 사람 있어요? 이 질문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태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계단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혜운이가 작은 곰 인형을 안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를 보자 아이는 멈춰 섰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혜운아, 이모가 왔어. 얼마나 컸니? 이리 와봐. 연화는 애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지만 혜운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부엌에서 은서가 나타났습니다. 접시에 팬케이크를 담아 들고 있었습니다. 혜운이는 즉시 은서에게 달려갔습니다. 연화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 이모, 배고파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은서를 볼 때만 혜운이는 웃었습니다. 연화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불쾌함을 애써 감추며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방문이 끝날 무렵 연화는 제안했습니다. 오빠 우리 저녁 식사 같이 해요. 옛날 가던 그 프랑스 레스토랑 있잖아요. 태유는 주저했습니다. 생각해볼게. 연화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태윤에게 다시 접근하려는 것입니다. 부엌에서 혜운이는 은서에게 속삭였습니다. 은서 이모, 저 여자 싫어요. 가짜 같아요. 은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짓을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혜운이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태윤은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이름은 강민철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좁은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강 탐정은 담배 냄새와 오래된 서류 더미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태윤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저수지에서 사라진 동생 보육권에 나타난 흔적, 은서의 증언까지 말했습니다. 강 탐정은 묵묵히 메모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성모 보육권 기록이 필요합니다. 입양 기록, 직원 명단,
모든 문서를 구해야 합니다. 은서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날짜, 신체적 특징, 태준이 자주 하던 말들, 함께 지낸 아이들의 이름까지 떠올렸습니다. 강 탐정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강 탐정은 오래된 파일들을 뒤졌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정신병원까지 방문했습니다. 거의 지워진 흔적들을 추적했습니다. 수색은 철저했습니다. 태윤과 은서는 매일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매번 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연화는 방문을 늘렸습니다. 태윤의 거리감을 느꼈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비싼 선물들을 혜운이에게 가져왔습니다. 명품 인형, 수입 과자, 디자이너 옷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운이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은서 이모가 주는 게 더 좋아요. 연화는 억지로 웃으며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식당 일을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경영이나 마케팅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태유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잘 돌아가고 있어. 은서는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연화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오후 강 탐정이 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태윤과 은서는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강 탐정은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는 한 남자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나이가 맞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체적 특징도 일치합니다. 키, 체격, 그리고 강 탐정은 잠시 멈췄습니다. 왼쪽 귀 뒤에 초승달 모양의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은서의 숨이 멎었습니다. 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강 탐정은 주소를 건넸습니다. 종로구의 작은 문화센터였습니다. 하지만 경고했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보육원 출신이고 점이 있는 사람이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알았습니다. 가슴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단서라고 태준을 찾았다고 말이죠. 은서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일 가봅시다. 태윤이 말했습니다. 네, 함께 가요.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태준이 아니라면, 만약 태준이 자신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날 밤 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태윤과 은서는 종로구 문화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오래된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준비됐어요? 은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몇 걸음만 가면 됩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실망한다면,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은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에 미술 교실이 있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부시 캔버스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들어오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교실이었습니다. 그림들이 벽에 가득했습니다. 물감 냄새가 났습니다.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태윤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인매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틀림없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이름표에는 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은서가 대신 말했습니다. 저희 그림 수업에 대해 물어보려고 왔어요.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앉으세요.
세 사람이 작은 탁자에 앉았습니다. 태윤은 민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물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때 왼손을 사용했습니다. 태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준도 왼손잡이였습니다. 혹시 오래전부터 여기서 일하셨어요? 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3년 정도 됐어요. 전에는 다른 곳에서 일했어요. 어디 출신이세요? 민수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죄송합니다. 그냥 혹시 보육원에서 잘하셨나 해서요.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저희도 보육원 출신이에요. 은서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저도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성모 보육원이었어요. 은서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어릴 때 이름이 다른 게 아니었나요? 민수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쌍둥이 형제가 있었나요? 아버지가 요리사였던 기억은 없으세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당신들은 누구죠? 태윤도 일어났습니다. 두 남자가 마주 섰습니다. 거울처럼 똑같은 키, 똑같은 체격이었습니다. 당신 왼쪽 귀 뒤에 점이 있죠? 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귀를 만졌습니다. 어떻게? 태준아. 태윤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나야, 태윤이야, 내 형이야.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제 이름은 민수예요. 당신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깊은 곳에 묻혀있던 기억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 나예요. 은서예요. 보육원에서 같이 지냈잖아요. 기억 안 나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9살 이전 기억이 없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사고로 기억을 잃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혼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기억할 거야. 내가 도와줄게. 이제 집에 가자.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느꼈던 공허함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윤과 은서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습니다. 마침내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순간은 병원 침대였어요. 9살 때였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의사들이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차 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가족이 모두 죽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족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았어요. 제 이름도 몰랐어요.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거기에 민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민수가 됐어요. 다른 이름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꿈을 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어요. 똑같이 생긴 남자아이가 나왔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하얀 옷을 입고 우리에게 음식을 주고 있었어요. 태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주방복을 입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가 노래를 불렀어요.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깨어나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은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육원에서는 어땠어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형이 있다고, 큰 집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한 여자아이만 빼고요. 그가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름이 은서라고 했죠? 왜인지 그 이름이 익숙해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친구였어요.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당신이 저를 지켜줬어요.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흐릿한 기억이 있어요. 작은 여자아이. 울고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라고 말했어요. 은서가 흐느꼈습니다. 맞아요, 그게 저예요. 민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왜 이렇게 아프죠?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에요. 태윤이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억지로 기억할 필요 없어. 아니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싶어요. 평생을 뭔가 잃어버린 느낌으로 살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텅 빈 느낌이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는 일어나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것을 몇 번이고 그렸어요. 왜 그리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려야만 했어요. 태윤이 그림을 자세히 봤습니다. 두 소녀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다른 그림도 있어요. 민수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집, 피아노, 주방,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이것들 어릴 때 태준이 그렸던 그림이랑 똑같아요. 민수는 스케치북을 떨리는 손으로 안았습니다. 그럼 정말 제가 태준인가요? 당신들 말이 사실인가요? 태윤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4살 쌍둥이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보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사진 속 두 소년 중 한 명이 자신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건 저예요. 이게 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였습니다. 태윤이 무릎을 꿇고 동생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 넌 태준이야. 내 동생이야. 30년 동안 찾았어. 두 형제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0년의 슬픔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은서는 옆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비록 기억은 흐릿하지만 피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태윤의 집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천천히 가족과 친해지고 있었습니다. 혜운이는 새로운 삼촌을 좋아했습니다. 민수가 그림을 그려주면 아이는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윤의 식당 근처를 지나다가 태윤과 똑같이 생긴 남자를 봤습니다. 둘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모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잃어버린 쌍둥이 동생, 보육권 출신 가정부, 그리고 재회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질투가 타올랐습니다. 은서 때문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가정부가 태윤의 동생을 찾는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태윤은 은서를 더욱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연화가 들어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연화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예고 없이 왔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은서였습니다. 어머, 연화 씨, 미리 연락하셨어야죠. 은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깜짝 방문이에요. 태윤 오빠 계세요? 사장님은 식당에 계세요. 연화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럼 잠깐 기다려도 될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은서는 망설였지만 들여보냈습니다. 연화는 거실로 들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민수가 그린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 사진도 보였습니다. 새로운 그림들이네요. 누가 그렸어요? 연화가 물었습니다. 아, 사장님 동생분이 그리셨어요. 동생? 연화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오빠한테 동생이 있었나요? 은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만나셨어요. 재밌네요.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은서는 불편해졌습니다. 너무 많이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장님께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화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찾는 걸 도와준 건가요?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연화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가정부에서 가족 영웅으로 승진하셨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연화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나요? 부잣집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어요. 동정심을 이용해서 가까워지려는 사람들이요. 착한 척하면서 결국 재산을 노리는 거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은서가 항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혜운이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은서 이모, 괜찮아요? 연화는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혜운아, 이모는 은서 씨랑 그냥 이야기하는 중이었어. 혜운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은서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연화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빠가 안 계시니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아, 그리고 은서 씨.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은서를 봤습니다. 조심하세요. 분수를 지키는 게 좋아요. 연화가 떠난 후 은서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혜운이가 작은 손으로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 이모, 저 여자 나쁜 사람이에요. 아빠한테 말할 거예요. 아니야, 혜운아, 괜찮아. 아무 말도 하지 마. 하지만 은서는 알았습니다. 연화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차가운 눈빛에서 아기를 봤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은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과거 기록을 뒤졌습니다. 보육원 출신, 가난한 배경, 전과 기록은 없었습니다. 없다면 만들어야겠네. 연화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몇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만들 사람을 찾았습니다. 며칠 후면 은서의 평판이 무너질 것입니다. 태윤이 은서를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민수마저 은서를 경계하게 될 것입니다. 연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태윤은 식당에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태윤 씨 맞으시죠? 저는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은서 씨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서에 대해서요? 네. 저는 은서 씨가 예전에 일했던 집의 주인이었어요. 경고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무슨 경고요? 은서 씨가 우리 집에서 일할 때 돈을 훔쳐갔어요. 비싼 보석도 없어졌어요. 증거가 있었지만 불쌍해서 고소하지 않았어요. 태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네. 조심하세요. 그 사람 겉만 착해 보이지 속은 몰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은서가 그런 사람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강태윤 씨죠? 저는 은서 씨를 아는 사람인데요. 조심하라고 전화드렸어요. 그 여자는 부자들에게 접근해서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에요. 태윤은 화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알아보세요. 후회하기 전에요. 전화가 또 끊겼습니다. 태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두 통의 전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찰과 함께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은서 씨에 대한 절도 혐의입니다. 뭐라고요? 연화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하지만 사실을 말해야 해요. 지난주에 제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어요. 그게 은서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날 제가 여기 왔었잖아요. 목걸이를 하고 왔는데 집에 가니까 없었어요. 여기서 잃어버린 게 확실해요. 은서가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안 가져갔어요. 은서가 외쳤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서 씨 왜 이래요? 그냥 돌려주면 용서할게요. 고소 취하할게요. 안 가져갔다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방을 수색해도 될까요? 태윤은 갈등했습니다. 은서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의혹이 생겼습니다. 전화들 그리고 이제 경찰까지 왔습니다. 수색하세요. 태윤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은서는 절망했습니다. 사장님 저를 믿으세요. 저는 정말... 경찰은 은서의 방으로 갔습니다. 몇 분 후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은서의 침대 밑에서 나온 작은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제 거예요.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은서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처음 봐요.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민수가 현관에 들어왔습니다. 야자 상황을 봤습니다. 비단 무슨 일이에요? 연화는 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은서 씨가 제 목걸이를 훔쳤어요.
민수는 은서를 봤습니다.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잠깐만요. 혜은이가 계단에서 소리쳤습니다. 은서 이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은서는 경찰과 함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태유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혜은이는 울었습니다. 연화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목걸이는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은서가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직접 은서의 방에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은서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태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서의 눈물 어린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라고 외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태유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그는 일어났습니다. 강민철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탐정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탐정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태유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상한 전화들, 연화의 고소, 발견된 목걸이를 말입니다. 강 탐정은 메모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무슨 뜻이죠? 진짜 범죄는 이렇게 깔끔하지 않아요. 전화한 사람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화 씨 통화 기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틀 동안 강 탐정은 조사했습니다. 전화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은서를 비난했던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혜진이라는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는 선불폰이었습니다. 구매 기록을 확인하니 연화의 신용카드로 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모두 연화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강 탐정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은서가 일했다는 집들을 방문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은서에 대한 나쁜 이야기는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태윤 집의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연화가 방문했던 그날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였습니다. 은서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3분도 안 걸렸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강 탐정은 즉시 태윤에게 연락했습니다. 증거를 찾았습니다. 연화 씨가 목걸이를 심어놓은 겁니다. 태윤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은서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강 탐정이 말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 전화 기록, 거짓 증인들의 진술서를 보여줬습니다. 형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무고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도 해당됩니다. 은서 씨는 어떻게 되나요? 즉시 석방됩니다. 무혐의 처리될 겁니다. 2시간 후 은서가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태윤이 다가갔습니다. 은서 씨, 정말 미안합니다.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만 흘렀습니다. 제가 당신을 의심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 자리였으면 의심했을 거예요.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은서 괜찮아? 그는 은서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태준. 은서가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민수를 태준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찰은 연화를 체포하러 갔습니다. 그녀는 고급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자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연화는 체포되었습니다.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거짓 고소, 명예훼손, 무고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서를 혜은이가 방였습니다. 아이는 울며 은서를 끌어안았습니다. 은서 이모 보고 싶었어요. 나쁜 여자가 이모를 괴롭혔죠. 은서는 혜은이를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유는 일어났습니다. 은서 씨,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해준 모든 것을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이해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잖아요. 아니요. 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믿었다면 증거가 뭐든 상관없었어야 했어요. 제가 흔들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은서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전히 길을 잃은 사람이었을 거야.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더 강해진 채로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민수는 집을 더 자주 방문했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유는 민수를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래된 방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방이었습니다. 태준의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침대에 장난감 상자, 책장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어린이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문턱에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으로 벽을 만졌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형과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을 내다봤습니다. 어머니가 피아노를 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나. 이 방을 기억해. 태유는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해. 우리는 이 방에서 같이 잤어. 네가 괴물 이야기를 해줬어. 나는 무서워했고 너는 나를 안아줬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물이 차가웠어. 너무 차가웠어. 숨을 쉴 수 없었어. 내 이름을 불렀어. 하지만 네가 보이지 않았어. 태윤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이제 알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형제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30년의 그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은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혜은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확신하고 싶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받고 싶어. 태유는 놀랐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알잖아. 알아. 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법적으로도 인정받고 싶어. 나는 민수가 아니라 태준이야. 내 진짜 이름을 되찾고 싶어.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 날 두 형제는 병원에 갔습니다.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의사는 결과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민수는 더 많은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따뜻한 손길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기억도 왔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던 순간이 악몽처럼 돌아왔습니다. 밤마다 깼습니다. 땀에 젖어 일어났습니다. 은서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민수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해, 진짜 나를 찾으려면. 일주일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매일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윤도 불안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이 확정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동생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였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태윤과 민수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은서도 동행했습니다. 의사의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태윤은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형제 관계 확률 199.9%. 태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가 그를 잡았습니다. 이제 공식이야. 태윤이 울먹였습니다. 너는 내 동생이야. 법도 인정했어. 민수도 울었습니다. 이제 태준이야. 다시 태준으로 살 거야. 병원을 나서며 민수는 말했습니다. 호적의 이름을 바꾸고 싶어. 민수를 지우고 태준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럼 같이 하자. 태윤이 동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 사람은 조용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침내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결과가 확정된 후 태준은 더 많은 기억과 싸워야 했습니다. 밤은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악몽이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저수지의 물, 차가운 온도, 익사하는 공포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억도 나타났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물에서 끌어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그를 어둡고 낯선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차 안이었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형을 찾았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조용히 해. 이제 내 새로운 집이야. 태주는 새벽 3시에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태윤이었습니다. 태준아, 괜찮아? 네가 힘들어하는 거 알아. 형,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하지만 너무 아파. 내가 지금 갈게. 30분 후 태윤이 도착했습니다. 태준의 작은 원룸 아파트였습니다. 형제는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엇이 보여? 태윤이 물었습니다. 물에 빠졌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태준은 말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나를 구했어. 여자였어. 그런데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어. 다른 곳으로 데려갔어. 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모르겠어.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하지만 그 여자가 나를 데려간 것 같아. 이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익사사고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납치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태윤은 강민철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전했습니다. 강 탐정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이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30년 전 저수지 사고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탐정은 신문 기사를 펼쳤습니다. 사고 이틀 후의 기사였습니다. 한 여자가 실종 아동을 신고했습니다. 자신이 입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최명희였습니다. 그 여자가 태준을 데려갔나요? 태윤이 물었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명희는 당시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보육원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최명희.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야, 그 사람이 나를 키운 사람이야.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최명희는 5년 전에 죽었습니다. 강 탐정이 말했습니다. 암으로요. 태준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을 키웠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줬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의 기억을 조작했습니다. 왜? 태준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강 탐정이 대답했습니다. 최명희의 집을 방문해야 합니다. 혹시 단서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이틀 후 세 사람은 경기도의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최명희가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투성이에 낡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태준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최명희의 일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30년 전 날짜를 찾았습니다. 일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완벽한 아이를 찾았다. 저수지에서 익사할 뻔한 아이를 구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라도 엄마가 되고 싶었다. 태준은 일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진실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는 납치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태윤이 그를 안았습니다. 이제 알았어. 네 잘못이 아니야. 태준은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최명희는 이미 죽었습니다. 복수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진실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왜 버려진 게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태준은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에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거짓 뒤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은서가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있어줬습니다. 한참 후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외로움 속에서 살았어. 뭔가 잃어버린 느낌이었어. 이제 그 이유를 알아. 진짜 나를 빼앗겼기 때문이야. 은서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되찾았잖아. 내 이름도 가족도. 그래.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30년을 돌려받을 수는 없어.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어.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 맞아. 은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만들 수 있어. 새로운 기억들을. 태유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강탐정과 함께 최명희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최명희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떠났습니다. 그 후 그녀는 집착에 빠졌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집착이었습니다. 입양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수지에서 태준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최명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봤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차 사고로 부모를 잃은 고아라고 거짓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스템을 이용했습니다. 태준의 기억은 사고의 충격으로 지워졌습니다. 최명희는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새로운 과거를 만들어줬습니다. 거짓된 과거를 말입니다. 강탐정은 더 많은 증거를 찾았습니다. 최명희의 집에서 발견한 상자에는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태준의 실종 사건을 다룬 기사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울부짖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알고 있었어. 태윤이 분노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태준을 돌려주지 않았어. 태준은 그 스크랩들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린 태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태준이 떨렸습니다. 내가 사라져서 가족이 무너졌어. 아니야. 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최명희의 잘못이야. 하지만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밤마다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며 죽어간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부모님 묘소에 가야 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태윤과 은서가 함께 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공동묘지였습니다.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읽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예요, 태준이에요, 늦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돌아오지 못해서 미안해요.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저도 집에 가고 싶었어요. 매일 밤 꿈을 꿨어요. 하지만 기억할 수 없었어요. 은서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태윤은 동생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이제 제가 누군지 알아요. 저는 강태준이에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다시 가족으로 돌아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돌아가신 거 알아요. 제 때문이었죠. 그게 너무 아파요. 하지만 이제 형이랑 함께 잘 살게요. 어머니가 바라셨던 대로요. 1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태준은 평생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자신의 삶을 들려줬습니다. 떠나기 전 태준은 작은 그림을 남겼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두 남자아이 그림이었습니다. 형제였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약속해요. 묘지를 떠나며 태준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방향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묘소 방문 후 태준은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호적을 정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여러 번 갔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신분증, 납치 증거 자료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 승인될 겁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법원 심리가 있었습니다. 태준과 태유는 함께 참석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신원 정정 청구를 승인합니다. 민수는 공식적으로 강태준으로 등록됩니다. 법정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태준은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았습니다. 거기에는 강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야.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나야. 하지만 이름만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삶 전체를 재건해야 했습니다.
태주는 원룸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민수로 살았던 삶을 뒤로 했습니다. 태윤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살자. 내 방이 있잖아. 태주는 주저했습니다. 형한테 부담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넌 내 동생이야. 당연히 같이 살아야지. 은서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가족이잖아요. 혜운이는 가장 기뻐했습니다. 태준 삼촌, 같이 살면 매일 그림 그려줄 수 있어요. 그렇게 태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첫날 밤, 태준은 자신의 옛 방에서 잤습니다. 침대는 작았습니다. 어른이 자기에는 작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집의 냄새, 소리, 느낌이 익숙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태윤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혜운이를 학교에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태준도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족처럼 느껴져. 태준이 말했습니다. 가족이잖아. 태윤이 웃었습니다. 태준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작은 문화센터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태윤의 식당에 합류했습니다.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 태윤이 물었습니다. 무슨 그림? 식당 벽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해줘. 그리고 메뉴판 디자인도. 태준은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가족을 위해 쓸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벽에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식당의 역사를 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 할머니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 두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이 그림 정말 아름다워요. 이야기가 느껴져요. 태윤은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동생이 그렸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 동생이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녁이면 4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윤, 태준, 은서, 혜운이었습니다.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조용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태준이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생각할 때였습니다. 괜찮아? 은서가 물었습니다. 그냥 이 모든 게 꿈 같아. 30년을 혼자였는데 이제 가족이 있어. 꿈이 아니야. 진짜야.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아. 이게 내가 평생 찾던 거야. 어느 일요일 4명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혜운이는 뛰어놀았습니다.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행복해? 태윤이 물었습니다. 응.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태양이 저물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하나의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가자. 태윤이 말했습니다. 응, 집에 가자. 태준이 반복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이제 의미를 가졌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태준은 진짜 집을 찾았습니다. 제16장 몇 주가 지나면서 태준의 적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태준은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맛 기억나?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던 된장찌개 맛이야. 태윤도 울컥했습니다. 그래, 아버지 레시피야. 내가 그대로 따라 만들어. 태준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형, 나는 아버지를 기억 못해. 얼굴은 희미하게 보여. 하지만 이 맛은 기억해. 몸이 기억하고 있어. 괜찮아. 천천히 기억할 거야. 하지만 기억은 항상 달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웠습니다. 태준은 문득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만난 적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어머니를 말입니다. 밤에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울고 싶었습니다. 은서가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힘들지? 태준이 인정했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린 느낌이야. 아니, 처음부터 가지지 못한 것들이.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잖아. 형이 있고 조카가 있고 그리고 은서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도 있어. 은서가 부끄럽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처음으로 은서를 제대로 봤습니다. 항상 옆에 있었지만 이제야 보였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눈빛, 따뜻한 미소, 헌신적인 마음을 말입니다. 고마워. 은서야, 태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없었으면 나는 여전히 길을 잃었을 거야. 다음 날 태준은 식당 일에 더 깊이 참여했습니다.
단순히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주방도 도왔습니다. 태윤이 놀랐습니다. 요리할 줄 알아? 모르겠어. 그냥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아. 태주는 칼을 잡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채소를 썰었습니다. 양손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태윤처럼 양손잡이였습니다. 우리 DNA에 있나 봐. 태윤이 웃었습니다. 형제는 함께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말없이도 호흡이 맞았습니다. 태윤이 국을 끓이면 태주는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형제가 함께 일하니 음식 맛이 더 좋아졌어요. 저녁이면 혜운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에게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혜운이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삼촌처럼 되고 싶어요. 혜운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열심히 연습해야지. 삼촌은 언제부터 그림 그렸어요. 태주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4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 형이랑 같이 그렸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렸어요. 아니, 태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멈췄어. 왜 그리는지 몰랐거든. 하지만 이제 알아. 기억하려고 그렸던 거야. 내가 누군지 잊지 않으려고. 혜운이는 삼촌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잊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주말에는 4명이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샀습니다. 태주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낯설었습니다. 저기 고등어 싱싱해 보인다. 태윤이 가리켰습니다. 그럼 고등어 조림 해 먹을까?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너 고등어 조림 할 줄 알아? 모르겠어. 하지만 해보고 싶어. 집에 돌아와 함께 요리했습니다. 태준의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간을 맞추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평생 해온 것처럼 말입니다. 어디서 배운 거야? 태윤이 감탄했습니다. 몰라. 그냥 알고 있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건가? 그럴 거야. 네가 어렸을 때 주방에서 항상 아버지를 따라다녔거든. 저녁 식사는 완벽했습니다. 고등어 조림은 맛있었습니다. 태윤도 인정했습니다. 아버지 맛이야 정말로. 식사 후 태주는 거실에 있는 피아노를 봤습니다. 오랫동안 덮여있던 피아노였습니다. 쳐봐도 돼? 태준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태주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먼지를 닦았습니다. 건반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간단한 곡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이 곡 태윤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치시던 곡이야. 정말? 태준도 놀랐습니다. 나는 그냥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 어머니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 4살 때. 태준은 계속 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드러운 손이 자신의 작은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잘했어, 태준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서와 혜운이도 조용히 들었습니다. 집 안이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말입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태준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이제 매일 칠게. 태준이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날 밤 태준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말입니다. 처음으로 집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로 집에 온 것입니다. 연화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도 왔습니다. 부유한 여자가 가정부를 모함한 사건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검사는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CCTV 영상, 조작된 전화 기록, 거짓 증인들의 자백이 나왔습니다. 연화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태윤과 은서도 참석했습니다. 증인석에 섰습니다. 태윤은 연화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고죄, 명예훼손,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연화의 변호사는 애를 썼습니다. 제 의뢰인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실수를 했을 뿐입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전화번호를 구입하고 거짓 증인을 매수하고 보석을 심어 놓았습니다. 모두 계획된 행동입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서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연화는 창백한 얼굴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법정 밖에서 은서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끝났어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네.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집에 돌아오니 또 다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 관리인이 사표를 냈습니다. 오랫동안 집에서 일했던 나이 든 여자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태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엄 관리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집에서 일할 수 없어요. 아무나 받아들이는 집에서는요. 은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여전히 계급을 따지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세요. 태윤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 달까지만 일하시고 떠나세요. 엄 관리인은 코웃음 치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집이 더 편해질 거야. 태윤이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은서는 주방을 완전히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요리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시도했습니다. 혜운이에게 만두 빚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은서 이모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혜운이가 물었습니다. 완벽해. 네가 정말 잘하네. 아이는 기뻐하며 더 열심히 만두를 빚었습니다. 태주는 매일 피아노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곡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손가락이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주는 새로운 곡을 연습했습니다. 복잡한 곡이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힘들어? 태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이 곡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곡이래. 완벽하게 치고 싶어. 서두르지 마. 천천히 하면 돼. 형은 피아노 칠 줄 알아? 아니. 태윤이 웃었습니다. 나는 요리가 내 악기야. 너는 피아노가 내 것이고. 그럼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부모님을 기억하는 거네. 그래. 그리고 둘 다 아름다워. 주말에 태윤은 은서를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걸었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분수 앞에서 멈췄습니다. 태윤은 은서를 봤습니다. 은서 씨. 네?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이 집에서, 내 삶에서. 은서는 놀랐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깊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해준 모든 것, 혜운이를, 태준을, 그리고 나를 구해줬어요.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장님, 태윤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용주와 직원이 아니에요.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서 석양을 함께 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손길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입니다. 며칠 후 태주는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형, 식당을 도와주고 싶어. 태유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돕고 싶은데? 그림이야. 새로운 메뉴판 디자인을 만들고 싶어. 그리고 벽화도. 식당에 우리 가족 이야기를 담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태윤이 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식당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태준이 주저했습니다. 혹시 주방도 도와줄 수 있을까? 너 요리 배우고 싶어? 응. 아버지의 요리를 네가 이어받은 것처럼 나도 배우고 싶어. 태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물론이지, 함께하자. 다음 날부터 두 형제는 식당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태윤은 태준에게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이 양념이 비결이야. 아버지가 10년 동안 개발하신 거야. 태준은 조심스럽게 맛을 봤습니다. 완벽해. 이 맛, 어렸을 때 먹었던 것 같아. 맞아. 네가 제일 좋아하던 불고기였어. 형제는 함께 요리했습니다. 태윤이 고기를 굽는 동안 태준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리듬이 생겼습니다. 자연스러운 협력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주인님, 오늘 음식이 더 맛있어요. 새로운 요리사가 합류했어요. 태윤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제 동생입니다. 쌍둥이세요? 똑같이 생겼네요. 태준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 저녁 모임이었습니다. 태윤이 계획했습니다. 태준, 은서, 혜운이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태윤이 말했습니다.
무슨 날이에요? 혜운이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날을 축하하는 거야. 태주는 감동했습니다. 공식적인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지만 새로운 가족이 있었습니다. 은서가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혜운이가 도왔습니다. 식탁은 풍성했습니다. 건배하자. 태윤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가족을 위해 모두가 따라 말했습니다. 식사 중에 혜운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태준 삼촌은 계속 우리랑 살 거예요. 당연하지. 삼촌은 우리 가족이야. 좋아요. 그럼 매일 그림 그려줄 수 있어요. 태준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그려줄게. 식사 후 태준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특별한 곡을 준비해서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했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운이는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태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거기 계신 것 같았습니다. 곡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들려드리고 싶었어.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말이야. 분명 들으셨을 거야. 태윤이 확신했습니다. 어디선가. 밤이 깊어가며 혜운이는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태윤이 아이를 안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태준과 은서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행복해? 은서가 물었습니다. 응. 태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 30년 만에. 앞으로는 계속 행복할 거야. 너도 행복해? 은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도. 형이랑 뭔가 있어? 은서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봤어. 너희 둘이 정원에서 손잡고 있는 거. 그건 괜찮아.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형은 좋은 사람이야. 너도 좋은 사람이고 서로에게 어울려. 복잡해, 우리 사이는. 왜? 사랑하는데 뭐가 복잡해? 은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랑이 있는데 무엇이 복잡할까요?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말입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어도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모두에게 말입니다. 2주가 지나자 집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이 더욱 활기찼습니다. 혜운이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태준 삼촌이 아침밥을 먹으러 내려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삼촌과 함께 아침을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삼촌, 오늘은 뭐 그릴 거예요? 혜운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네가 원하는 걸 그려줄게. 뭘 원해? 우리 가족이요. 아빠, 삼촌, 은서 이모, 그리고 나.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학교 끝나면 같이 그리자. 은서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더 많이 웃었습니다. 주방에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행복의 표시였습니다. 태준은 매일 식당에 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식당 벽에 큰 벽화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그릴 건데? 태윤이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역사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손님들이 좋아할 거야. 태준은 며칠 동안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연필로 벽에 스케치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할아버지의 모습, 피아노를 치는 할머니의 모습, 손을 잡고 뛰어노는 쌍둥이 아이들을 그렸습니다.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이거 정말 아름다워요. 실제 이야기인가요? 네. 태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예요. 쌍둥이가 그린 건가요? 제 동생이 그렸어요. 전문 화가예요. 태준은 부끄러워했지만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인정받았습니다. 메뉴판도 새로 디자인했습니다. 각 요리마다 작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불고기는 불꽃 그림과 함께, 냉면은 시원한 물결 그림과 함께였습니다. 이건 예술 작품이에요. 제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메뉴판을 사진 찍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태윤이 허락했습니다. SNS에 식당 사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벽화를 보고 메뉴판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여기 분위기 정말 좋아요. 따뜻해요. 음식도 맛있고 예술도 있어요. 식당이 더 바빠졌습니다. 좋은 의미로 바빴습니다. 태윤과 태준은 함께 일했습니다. 더욱 호흡이 맞았습니다. 한편 연화의 소식도 들렸습니다.
재판 후 그녀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친구들이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연화 씨가 가정부를 모함했대. 부끄럽지도 않나. 연화는 소셜 모임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피했습니다. 명성이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화를 원했습니다. 연화 씨가 불쌍하지 않아요? 혜운이가 물었습니다. 조금은. 은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길이야.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해. 어느 토요일 오후 태준과 은서는 특별한 곳에 갔습니다. 저수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태준은 물을 봤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나쁜 의미로, 아니, 좋은 의미로도 있어. 만약 이 일이 없었다면 나는 다른 사람이었을 거야. 고통도 있었지만 그 고통이 나를 만들었어. 강해졌네. 응.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 집으로. 태준은 작은 돌을 물에 던졌습니다. 이제 과거는 여기 둘게. 물속에. 앞으로만 갈 거야. 은서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앞으로. 응, 같이. 집으로 돌아오니 혜운이가 뛰어왔습니다. 삼촌, 은서 이모, 그림 다 그렸어요. 아이가 그린 그림을 펼쳤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위에는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강씨 가족 태윤이 그 그림을 봤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자. 정말요? 혜운이가 기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게 우리 가족 사진이잖아. 그날 저녁 그림은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렸습니다. 네 사람은 그 앞에 섰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완벽해. 태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 태윤이 고쳤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혜운이는 손뼉을 쳤습니다.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30년 동안 텅 비어있던 집이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했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생명으로 사랑으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강씨 가문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말입니다. 며칠 동안 은서는 태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원에서 했던 그 말,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라는 말을 말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자신은 가난한 보육권 출신이었습니다. 태윤은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사회적 차이가 컸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가정부가 주인과 사귀는 거라고 수군거릴 것입니다. 돈을 노린 거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태윤을 사랑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처음 만난 날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슬픔에 빠진 남자를 봤을 때부터 말입니다. 혜운이를 돌보면서 마음이 커졌습니다. 태준을 찾으면서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태준이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은서를 찾았습니다. 이야기 좀 할까? 태준이 정원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은서야, 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나는 여기 있어. 무슨 소리야, 네가 돌아온 건 운명이었어. 아니야, 네가 나를 기억해줬어. 네가 형에게 말해줬어. 네가 없었으면 나는 여전히 민수로 살았을 거야.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도 마찬가지야. 형이 무너졌을 때 네가 붙잡아줬어. 혜운이를 구했어. 이 가족을 구한 거야. 나는 그냥이 아니야.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영웅이야.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뭘 두려워하는지 알아. 사람들의 시선, 계급 차이, 그런 것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랑이야. 하지만 형은 너를 사랑해. 보면 알아. 그리고 너도 형을 사랑하잖아. 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걸로 충분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그만이야. 그리고 넌 이미 우리 가족이야. 그날 밤 태윤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저녁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태윤이 선언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혜운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가족이 함께 있는 게 특별한 거야. 태윤은 정성껏 요리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특별한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은서가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앉자. 태윤이 모두를 불렀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혜운이는 은서 옆에, 태주는 태윤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태윤이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귀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피로 연결되지 않았어. 적어도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더 강한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랑으로. 은서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태주는 내 동생이야. 30년 만에 돌아왔어. 혜운이는 내 딸이야. 내 삶의 이유야. 그리고 태윤이 은서를 봤습니다. 은서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야. 네가 없었으면 우리는 무너졌을 거야. 너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줬어. 은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고 싶어.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해. 이게 진짜 가족이야. 우리 모두가. 혜운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가족. 태준도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 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태주는 피아노를 쳤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였습니다. 혜운이는 은서의 무릎에 앉아 들었습니다. 태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거기 계신 것 같았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시죠? 태윤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저희가 행복해도 되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행복해라. 은서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속한 곳을 찾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집이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계급도 과거도 다른 사람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은서는 거울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정으로 웃는 자신을 봤습니다. 행복한 자신을 봤습니다. 집에 왔어. 그녀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집에 왔어. 몇 주가 지나며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태준은 공식적으로 강태준이 되었습니다. 호적에, 신분증에, 모든 서류에 진짜 이름이 적혔습니다. 기억도 더 선명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뚜렷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옛날 집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 우리 집에 정원이 있었어. 거기 커다란 나무가 있었고 우리는 그 아래서 놀았어. 맞아, 감나무였어. 기억나? 응, 이제 기억나. 우리가 감을 따려고 올라갔다가 혼났었지. 형제는 웃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추억들이 돌아왔습니다. 태유는 식당 리모델링을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습니다. 태준의 벽화를 더 확장했습니다. 홀 하나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가족 이야기의 방으로 만들 거야. 태윤이 설명했습니다. 태준은 벽 전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식당을 여는 장면, 할머니가 피아노를 가르치는 장면, 쌍둥이가 태어나는 장면, 그리고 재회하는 장면까지 그렸습니다. 완벽해.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이건 예술이에요. 살아있는 역사예요. 은서도 식당을 도왔습니다. 단순히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경영에도 참여했습니다. 메뉴 개발을 도왔습니다. 손님 응대도 했습니다. 은서 씨는 사장님 부인이세요.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은서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가족이에요. 태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족입니다. 은서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음식, 예술,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약이 밀렸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형, 우리 성공했어. 태준이 기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함께해서 성공한 거야. 한편 연화의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녀는 사회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무료 급식소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태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태윤 씨께 용서를 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은서 씨에게 한 일을, 당신에게 한 일을 후회합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연화.
태유는 편지를 읽고 찢지 않았습니다.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 네 사람은 특별한 곳에 갔습니다. 저수지였습니다.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거기 가고 싶어. 마지막으로. 물가에 섰습니다.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어. 태준이 말했습니다. 나는 죽을 뻔했어. 하지만 살았어.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 태윤이 동생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자. 이제 미래만 보자. 혜운이가 물에 꽃을 띄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꽃은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작은 추모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운이는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뒤에는 두 개의 빛나는 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태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랑 할아버지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태주는 그 그림을 보며 울었습니다. 맞아. 분명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날 저녁 집에서 음악 소리가 흘렀습니다. 태준이 피아노를 쳤습니다. 혜운이가 옆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태윤과 은서는 주방에서 요리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함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평범함이었습니다. 식사 후 태윤은 은서를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은서 씨, 네? 나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평생. 은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청혼이에요. 공식적인. 하지만 우리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날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럼 대답은? 네, 그래요. 함께 살아요.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별빛 아래서 말입니다. 창문 너머로 태준과 혜운이가 지켜봤습니다. 아빠랑 은서 이모가 결혼하나 봐요. 혜운이가 기뻐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미 진짜 가족이야. 하지만 이제 더 확실해지는 거지.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을 기대하며 말입니다. 강씨 가족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희망으로, 그리고 함께함으로 쓰여질 장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강씨 식당의 공식 개관일이었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옛 이웃들, 아버지의 옛 제자들, 태준을 찾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 왔습니다. 강민철 탐정도 왔습니다. 심지어 보육원 원장 선생님도 참석했습니다. 식당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렸습니다. 태준의 벽화가 홀 전체를 밝혔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혜운이의 그림들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완벽해 보여요. 태윤이 식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거예요. 은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6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윤이 시작했습니다. 이 식당은 제 아버지가 30년 전에 시작하셨습니다. 슬픔 속에서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제 동생이 사라졌을 때 아버지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이 식당이 아버지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그랬습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식당은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닙니다. 희망의 장소입니다. 재회의 장소입니다. 그는 태준을 가리켰습니다.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제 동생 태준입니다. 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한 사람 덕분입니다. 태윤은 은서를 봤습니다. 그녀는 뒤에 서 있었습니다. 은서 씨, 나와주세요. 은서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혜운이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분이 제 동생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태윤이 감정에 북받쳐 말했습니다. 제 딸을 구해주었습니다. 이 가족을 다시 살렸습니다. 용기 없이는, 끈기 없이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곧 제 아내가 될 사람을 말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은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윤과 태준이 함께 준비한 특별한 메뉴였습니다. 아버지의 레시피와 새로운 창작이 어우러진 요리들이었습니다. 이 맛, 옛날 강 선생님 요리와 똑같아요. 아버지의 제자가 감탄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태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식사 후 특별한 순간이 왔습니다. 태준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하셨던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식당을 채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선율이었습니다. 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거기 계신 것 같았습니다. 미소 지으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운이가 태준 옆에 섰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가 피아노와 어우러졌습니다. 은서는 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곡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둥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태윤은 은서를 정원으로 이끌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오늘 행복했어요? 태윤이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꿈인 것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첫 키스를 나눴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기다림의 끝이었습니다. 며칠 후 간단한 점심 식사 자리에서 태준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 더 연주할게. 그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혜운이가 옆에 섰습니다. 태윤과 은서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준과 혜운이가 함께 연주하고 노래했습니다.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옛 것을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은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함께 있네요. 은서가 속삭였습니다. 응.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일 거예요. 그날 밤 네 사람은 함께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식, 여행, 식당 확장, 혜은이의 교육, 태준의 전시회까지 말입니다. 계획이 많았습니다. 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이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는 상실과 고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회와 용기로 새롭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사랑이 마침내 집을 찾았습니다. 영원히 머물 집을 말입니다.